근래 들어 수십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를 되살리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최고의 화제작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도 있었으니 새삼스런 얘긴 아닙니다. 근데 딱 한 편으로 마무리됐다가 한참 동안 잠잠했던 영화도 더러 속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0년의 월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스가 그런 영화였죠. 뒤를 이어서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출세작이자 현재까지도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영화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디펜던스 데이도 장장 20년 만에 속편을 개봉시킬 예정입니다. 롤랜드 에머리의 영화 중에서 속편을 제작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얼마 전에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 많으시죠? 더록을 소개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디펜던스 데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1996년의 극장가를 휩쓸었던 영화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시 TV 뉴스에서도 다뤘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다가 할리우드로 건너온 롤랜드 에머리 감독은 유니버설 솔저와 스타게이트에 이어 인디펜던스 데이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당대 최고의 흥행 감독으로 올라섰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얼마 못 가서 옛말이 되긴 했죠. 인디펜던스 데이로 재미를 보면서 점점 더 스케일에 집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노골적으로 크기가 문제라고 자신감 있게 광고했던 고질라와 기원전으로 돌아가서 매머드를 동원한 만 BC, 그리고 전 세계를 그야말로 갈아엎었던 2012까지. 그나마 투모로우와 패트리어트를 제외하면 엄청난 스케일의 영화에 몰두하다가 자멸을 초래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다운도 흥행과 비평에서 모두 좋지 못했던 터라서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에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롤랜드 에머리 다음으로 덕을 본 사람은 다들 잘 아시는 윌 스미스입니다. 마이클 베이의 나쁜 녀석들로 이름을 떨친 윌 스미스는 인디펜던스 데이까지 연속으로 성공하면서 흥행 배우로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이 다음 영화는 또 맨 인 블랙이었습니다. 제작사인 20세기 폭스는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윌 스미스가 연기한 스티븐 힐러로 원래 에디 머피를 염두에 뒀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에디 머피가 예전 같진 않지만 이 영화가 나올 즈음만 하더라도 최고였었죠. 전화위복이 됐는지 에디 머피 없이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인디펜던스 데이는 흥행도 흥행이지만 여러가지 논란도 많았던 탓에 개봉 당시 우리나라에서 시끌벅적했습니다. 이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당연하게도 인디펜던스 데이는 외계의 우주선 무리가 지구로 다가오면서 시작합니다. 이들의 신호를 포착하면서 지구는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의 지름은 무려 550km에다가 질량은 달의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운석으로 생각했으나 지구와 가까워지면서 속력을 줄이는 걸 확인하고는 외계인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은 곧장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이 와중에 모선에서 분리된 우주선이 지구 곳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 작은 우주선조차도 지름이 24k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합니다. 한편 뉴욕의 케이블 방송사에서 위성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데이빗은 방송 신호가 엉망이 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위성이 우주선과 충돌해 파괴된 탓이었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러셀이란 이름을 가진 비행사가 엉뚱한 데다 농약을 살포하면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러셀은 자신이 외계인에게 납치됐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됐지만 실제로 우주선이 지구로 오면서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합니다. 지구에서는 우주선의 출현으로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미국 정부는 별다른 징후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방송하지만 우주선을 본 사람들은 온통 공포와 경의에 사로잡히며 난리법석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서 대피하라는 말을 거부하고 남아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자신의 의무와 용기를 자랑합니다. 휴가를 보내고 있던 힐러 대위는 뒤늦게 우주선을 보고 복귀하며 데이빗은 우주선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석해 지구를 공격할 예정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전 부인에게 알립니다. 곧이어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세 사람은 한때 친구였으며 지금은 데이빗과 대통령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관계지만 데이빗은 대통령에게 외계인이 몇 시간 후 지구를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주선과 교신하러 갔던 헬기가 즉각 공격을 받으면서 결코 호의적인 상대는 아니란 것이 드러납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데이빗이 파악했던 시각이 다가오자 우주선은 일제히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지구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백악관이 박살나는 저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데, 롤랜드 에머리는 인디펜던스 데이를 시작으로 장차 백악관을 쓸어버리는 게 취미인 감독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외계인의 공격에서 대통령은 강요들과 함께 간신히 에어포스 원을 타고 빠져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갖습니다. 설상가상 영부인은 행방불명됐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미국은 대규모 전투기를 보내서 반격을 가하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우주선에 방어막이 있어서 아무런 타격을 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규모에서 압도하는 외계인의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이다가 전멸당하고 맙니다. 이제 외계인들은 지구의 주요 군사시설까지 공격합니다. 동료를 잃은 힐러 대위만이 간신히 전투기를 격추시키고 외계인을 생포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자 에어포스 원에선 강요들이 핵무기를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찬반을 놓고 격론이 오가다가 뜬금없이 51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음모론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SF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51구역은 미국이 외계인을 가두고 실험을 벌이고 있는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요즘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이 신기한 기능이나 높은 성능을 갖고 나오면 농담삼아 외계인을 고문해서 얻은 과학기술로 만들었다고 표현하죠? 그 말의 유래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헤비메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가데스의 행거 18이란 곡을 아시겠죠? 이 제목이 바로 51구역에 있는 18번 경납고에서 따온 것입니다. 파라노말 액티비티로 유명한 오렌 펠리 감독은 작년에 51구역이라는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음모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군의 실험을 위한 시설인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아직까지도 외계인이 있다는 음모론이 팽배한 상황이죠. 이외에도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51구역을 거론하는데 인디펜던스 데이도 그렇게 해서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데이빗의 아버지가 51구역에 외계인이 있지 않냐고 하자 콧방귀를 뀌지만 사실은 그게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였다고 실토합니다. 이리하여 대통령 일행은 네바다 사막에 있는 51구역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오쿤 박사의 주도로 지구에 추락했던 외계인의 우주선을 오랫동안 분석했습니다. 51구역에 대한 음모론을 고스란히 반영한 재치 있는 설정이죠. 우주선에 타고 있던 외계인의 사체도 회수했는데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이 우주선과 외계인은 로스웰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947년에 뉴멕시코의 로스웰에 우주선이 추락했고 그걸 정부가 회수하고는 기상관측용 기구라고 거짓말했다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외계인의 사체를 해부하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엄청난 판문이 일었었지만 나중에 이게 다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영화도 제작됐었죠.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대통령을 연기한 빌 풀만이 이 영화에도 출연했는데 여전히 로스웰에서 외계인과 우주선을 발견했던 건 사실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에서는 힐러 대위가 생포한 외계인을 해부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오쿤 박사의 몸을 차지한 외계인이 평화 대신 지구를 점령할 것이라고 공언합니다. 이 사이에 대통령은 외계인의 의식을 들여다보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부득이하게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쿤 박사와 대통령은 속편에서도 등장합니다. 첫 번째 공격을 물리치면서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외계인을 대비해 계속해서 우주의 과학을 분석하고 대비했다는 설정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미국은 핵무기까지 발사해 공격을 퍼부으며 외계인을 물리친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은 걸 확인하고는 모두 절망에 빠집니다. 데이빗도 술에 취해 한탄하지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다가 감기 바이러스란 얘기를 듣고는 외계인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외계인의 우주선에 심는 것으로 방어막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순식간에 바이러스를 만들어 51구역에 있던 우주선으로 방어막 해제를 실험하는 데 성공합니다. 남은 건 어떻게 외계인을 모선해 접근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힐러 대위가 나서서 자신이 우주선을 조종하겠다고 자원합니다. 미국에서는 방어막이 풀릴 때 전 세계가 동시에 공격하자고 무전을 보냅니다.
이를 위해 전투기 조종이 가능한 사람을 모으고 앞에서 잠깐 봤던 러셀도 가담합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은 더 이상 7월 4일은 미국만의 기념일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맞서 싸워 살아남을 것이라는 취지의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전투기에 탑승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외계인과 싸우러 전장에 나섭니다. 데이빗과 힐러 대위는 용케 모선에 잠입해 바이러스를 씹는 데 성공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지구에서는 공격을 퍼부으며 우주선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외계인도 전투기를 보내 대응하면서 치열한 공중전이 펼쳐지는 중에 우주선에서는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가동합니다. 대통령이 미사일을 발사해 막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마침 미사일이 남은 러셀이 나타나 공격하려 하지만 이마저 불발되고 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러셀은 과감하게 자살 공격을 감행합니다. 덕분에 우주선은 완전히 파괴됐고 다른 나라들도 하나둘씩 승전보를 날립니다. 덩달아서 데이빗과 힐러 대위가 내부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해 모선까지 파괴시키면서 외계인과의 전쟁은 지구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인디펜던스 데이는 현재까지도 최고의 SF 재난 영화로 손꼽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스케일과 CG 그리고 특수효과를 자랑하면서 당대의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외계인의 우주선이 도시를 불바다로 만드는 장면은 굉장히 위압적입니다. 힐러 대위의 여자친구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장면을 삽입하면서 공포와 긴장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디펜던스 데이는 미니어처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영화로는 기념비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백악관을 파괴하는 장면을 포함해서 역대 최다의 미니어처를 도입해서 실감나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이 기록은 일반적으로 2편의 영화에서 사용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1996년에 전 세계 극장가를 점령했지만 그만큼 비판도 많았던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디펜던스 데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건 정치적인 뉘앙스로 인해 불쾌하다는 것이 컸습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자 미국이 주도해 반격을 가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다가 마지막에 대통령이 남긴 연설은 마치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전 세계의 독립기념일이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무렵에 팍스 아메리카나란 단어를 처음 접했습니다. 이 말과 결부시키면 현실에서 미국이 내세우는 야심을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앞장섰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아마 미국이 주도할 것 같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썩 내키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단지 재밌으면 그만이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관객 스스로 걸러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만 전제한다면 오락영화로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도 관객들이 그렇게까지 무지하진 않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려를 표명하는 건 이해하지만 계몽주의도 아니고 과도한 훈계와 설교는 역으로 반발만 살 뿐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랬었죠. 이외에도 인디펜던스 데이는 가볍기 그지없는 각본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걸프전에 참전했던 군인이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접 전투기에 탑승해 외계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건 그 저의를 떠나서 솔직히 유치하죠. 지구와 우주의 컴퓨터 체계가 동일한 건지 데이빗이 만든 바이러스가 통한다는 것에도 황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랬던 영화의 속편이 올해 6월 24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불안한 게 예고편을 보면 앞에서 문제가 됐다고 했던 연설이 은근슬쩍 재등장합니다. 아마 개봉하면 또 논란이 터지진 않을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렇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설정만 보면 흥미진진한 건 사실입니다. 1편에서 파괴시킨 외계인의 우주선을 분석해 지구의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실존하는 전투기인 F-22에는 방어막이 생성됐고 달에 기지까지 건설했으며 다른 행성으로도 진출하려는 중입니다. 이 정도면 외계인과 맞짱 뜰 준비는 된 것 같지만 예고편을 보니 우주선이 1편보다 배로 커진 걸 포함해서 외계인 역시 더 진보한 기술로 지구를 공격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속편에서는 윌 스미스를 볼 수 없습니다.
주요 캐릭터인데다가 윌 스미스가 빠지면 영화의 무게감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걸로 생각했으나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최근에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때문이었다고 직접 밝혔지만 힐러 대위는 영화 속에서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외계인의 과학기술을 접목해 만든 하이브리드 전투기를 시험 비행하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설정입니다. 2편이 잘 되면 속편을 더 만들기로 한 상황이라서 사람만 있다면 3편에서라도 볼 수 있을 텐데 아예 없애버렸네요. 대신 다른 캐릭터는 그대로 등장합니다. 데이빗도 있고 대통령에서 물러난 위트모어도 있으며 힐러 대위의 여자친구였던 제스민도 있습니다. 윌 스미스가 빠진 대신 크리스 햄스워스의 동생인 리암 햄스워스가 합류했습니다. 전직 전투기 파일럿이고 위트모어의 딸과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떻게 외계인을 격퇴시킬지 지켜봐야겠네요. 제발 1편처럼 김 빠지는 설정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전면전으로 붙어서 박살내길 기대하는 건 너무 큰 욕심일까요?